그러면 얘들 중에서 뭐가 상호관세 영향권에 큰 영향을 미칠까 보니까 비필수 소비재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소비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들도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서 감원 계획을 늘리고 있고, 이렇게 대공황이냐 아니면 미국에 지금 몰아주고 사냐 뭐 이런 미국의 국가들은 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경기 침체냐 아니면 구조개혁이 성공이냐 요 갈등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리는 그림은, 트럼프의 벤치마킹은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동안 했던 그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지금 미국이 그리는 그림이 뭘까? 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스텝은 보편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미국으로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양질의 일자리들이 미국으로 와서 창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이라든지 자동차만 보더라도 일본이나 한국이나 독일 같은 데서 제조돼서 달러가 지금 강세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의 통화가 완전 약세라서, 그래서 수출 경쟁력이 더 생겨버리니까 계속 미국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미국 외에서 제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득을 보는, 그렇게 대규모 투자를 이제 미국으로 유치한다라고 확정을 받았다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실제로 미국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달러가 너무 강해요. 원화의 가치가 지금은 달러당 1,400원, 1,500원인데 1,150에서 1,200원 과거 평균 수준으로 내려와야지만 사실 우리나라 현대차든 이거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투자하면은 환손실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평가절하도 필요하고, 그렇게 달러의 평가절하가 또 일어나면은 투자도 많이 들어오지만 이제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도 생기다 보니까 달러가 약해지면 이런 평가절하를 그 다음에 유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스텝 4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조업이나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미국 외, 미국 밖으로 수출이 확대되기 시작을 하면서 달러의 유통 통화량도 늘어나지만 수출 기업들의 실적도 가파르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물론 미국이 달러가 약해지면은 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면은 급여 인상률이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물가 수준보다 높게 급여를 인상을 해주면은 사실 물가가 올라가도 어느 정도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해도 될 정도로 커버를 해볼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일본이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공유를 드린다. 자, 그러면 일본이 진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은 2020년도부터 24년도 요때까지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었는데, 미국은 22년도부터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려나갔잖아요. 다른 나라나 미국은 올리는데 일본은 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엔화가 달러 대비 156엔까지 엔화가 거의 34%, 거의 50% 가까이 똥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일본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34%나 저렴해진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수출할 때.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이 더 생겨서 미국의 토요타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수출은 미친 듯이 늘어나고 미국은 수입은 미친 듯이 늘고 수출은 생각보다 수입보다 덜 늘어나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에 무역 수지 적자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일본은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과 일본의 주요 자동차 기업의 남기는 이익의 변화를 같은 기간대 또 살펴보면은 22년도부터 분기별 이익의 변화를 보니까 도요타는 올라가고 포드는 내려가고, 주가의 경우에도 도요타는 올라가고 포드는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실적을 잘 남기고 엔화의 가치가 약해지니까 수출 경쟁력도 늘고 실적이 잘 나오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자리가 더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크게 줄어들고, 미국은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엔화를 약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기준금리가 0.5%인데 물가가 3.67%다. 그러면은 사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3.3% 이상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안 좋은 거 아니냐, 그게 기준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급여 임금 인상을 해주니까, 일본 주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평균 5.4% 이상의 임금 인상을 해주니까, 물가보다 높은 임금 인상을 해주니까 계속 이런 구조가 저금리를 유지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기준금리를 저금리로 유지하고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경기가 계속 살아나니까 20년물 장기채 금리는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에 베팅을 하다 보니까 20년물 장기채 금리가 2.24%까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기준금리가 0.5%인데 20년물 장기채 금리가 2.24%나 되는. 예. 그래서 이 추이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일본은 계속 금리 인상, 그리고 장기채 금리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엔화 약세를 통해서 수출 경쟁력을 만들고 수출 실적을 높이니까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기업들이 물가 상승분보다 더 높은 급여 인상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디플레이를 완전 탈출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요거를 트럼프가 보면서 야, 이 구조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좋겠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트럼프도 요런 시나리오를 그려가고 싶을 것 같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미국은 제조업이 약하니까 다시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보편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으로 대규모 자동차라든지 뭐 반도체 많은 제조업들을 대규모로 유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실제로 투자는 한다고 했는데 돈을 진짜 미국으로 쏠려면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야지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래야지만 많은 일자리도 나오고 실제로 일자리 창출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고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한 2026년도 말이나 그때부터 실제 제조가 시작되고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을 할 텐데, 일단 달러의 평가 절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고래야지만 달러의 가치가 약해 평가 절하되면서 제조업이나 에너지 수출이 증가를 하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일본처럼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가파르게 커지니까 물가 상승분보다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러면 좋은 경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 시나리오를 트럼프가 그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장기치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구분해서 정리를 드리자면은 3번 스텝에서 금리가 인하되는 초입 단계에서는 20년물 장기채 금리는 저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스텝 6번 이제 실제 이 과정이 끝나고 투자가 일어나고 달러의 약세가 이루어져서 이제 수출을 가파르게 늘려나가는 그런 시점이 됐을 때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의 성장과 물가의 성장이 같이 맞물려 갈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장기채 금리가 반등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일본처럼.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타이밍별로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스텝 1, 2, 3, 4, 5, 6 요 시나리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진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스텝을 살펴볼 텐데, 일본이나 이런 주요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자동차라면은 그 자동차가 관세를 먹었을 때 실제 가격이 얼마로 변할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은 일본 차를 싸서 많이 사고 있었는데 일본 차가 미국 차랑 비슷해지면은 미국 차로 다시 구매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오히려 물가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대체제로 자금이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 상승이 또 안 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일본 차가 다시 비싸지면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사거나 아니면은 자동차를 나중에 사거나 해서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제조업 사이드에서 대규모 투자를 지금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4월 14일 날 백악관에서 발표한 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 엔비디아도 5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 70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 원래 얘 현금에 미국에서 돈 많이 벌고 있었는데 미국에 투자를 잘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트럼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5천억 달러 투자하겠다. 700조 원, 800조 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오픈 AI나 소프트뱅크도 5천억 달러, 800조 원 투자하겠다고 했고, 애플도 800조 원 투자하겠다고 했고, TSMC 한 140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했고, 현대차 한 30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했고, 도요타도 많이 투자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요런 장벽을 세우니까 갑자기 수백조, 수천조 원의 투자 금액이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사실 엔비디아든 자동차 기업들이든 그거와 파생돼서 나오는 뭐 부품 기업들이라든지 자동차면 타이어 기업, 유리창 기업, 뭐 철강, 기타 등등의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제조를 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국산 철강도 많이 쓰면서 죽어있던 미국산 철강 기업들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해외에서 수입하는 철보다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철이 더 쌀 수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상호관세가 미국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먹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한 경제 구조로 다시 탈바꿈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왜 이렇게 제조업 대규모 유치를 해야 될까라고 보면은 미국에서의 월별로 24년도 6, 7, 8, 9, 12월까지만 제가 잘라왔는데
월별로 일자리 창출의 변화를 보면 이게 단위가 1000명인데 제조업 사이드에서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가면서 연간 누적 일자리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제조업이 양질의 일자리거든요. 급여 수준도 훨씬 높고 제조업은 감소했는데 가장 많이 증가한 게 여기가 뭘까라고 보니까 교육과 헬스 부분이었어요. 건강 사이드, 건강 서비스 뭐 이제 의료 사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일단은 여기 헬스 사이드를 보면은 미국 안에서의 헬스케어 부분에서 그 고용이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뭐냐면요. 간호사. 그 다음에 집에서 노인분들의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일자리 창출은 많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내에서 개인 돌봄 도우미의 평균 연봉이 한 연간 3만 달러라면은 제조업의 평균 연봉이 8만 5천, 8만 6천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이 제조업에서 한 명 뽑는 게 사실 개인 돌봄 도우미의 3명을 채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는 8만 5천 달러의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연봉 3만 달러의 서비스 일자리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대부분이 누구냐? 제조업은 계속 줄고 헬스케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헬스케어의 채용은 누가 되고 있냐라고 보니까 보조원의 사이드에 채용이 많은데 지금 헬스케어 사이드에서 미국 보니까 히스패닉이나 라틴 계열에서의 그 사람 비중이 많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지금 이 사이드에 채용이 많이 되고 있다는 뜻을 그걸 의미를 하는 거고, 실제로 고용된 거를 외국인과 네이티브로 구분해 보니까 이 개인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사이드에서 외국인의 채용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 사이드에서 지금 이민자 중심의 채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연봉 3만 달러의 일자리의 경우에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제조업 8만 달러 이상의 제조업의 일자리는 줄고 있는데 지금 4만 달러의 일자리는 지금 이민자들이 계속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를 미국에 미치냐면요.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미국 정부의 세수와 지출인데요.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세수와 지출을 구분해서 보면은 급여세라든지 메디케어, 물론 사회보장이나 급여소득세나 뭐 기타 등등 급여세로 떼는 것들이 세수가 1.6달러를 걷었는데 같은 해에 나가는 돈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이 사이드에서 나가는 돈이 3.9조 달러라고 해서 총 적자가 이 사이드에서만 보더라도 2.3조 달러가 1년 동안 적자가 났다라는 거죠. 급여가 낮은 인건비의 일자리 창출이 많아지면은 여기 안에서의 사실 급여가 많든 적든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치료받고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급하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 대한 보조금의 금액은 1인당 평균 금액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게 정해져 있는데 얘는 9만 불 받는데 얘는 3만 불 받아가지고 저임금의 일자리가 많아지면은 여기에서 나가는 정부의 메디케어 적자가 훨씬 커지는 거예요. 저임금의 일자리에 머릿수가 늘어나면은 요런 재정 적자가 그 사회보장 사이드나 메디케어 사이드에서 나가는 재정 적자가 가파르게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2024년도 11월 달의 세수와 한 달 세수와 지출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세수가 3천억 달러였는데 지출, 메디케어의 지출이 1290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메디케어에서의 나가는 지출이 세수의 42%나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다. 그러니까 메디케어, 이 우리나라 따지면 건강보험 정도로 치면 되는데 여기에서 나가는 지출이 정부의 보조금이 한 달 세수의 42%나 차지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정부 사이트에서 이제 제가 찾아온 자료인데 2023년도 기준으로 이 메디케어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연간 평균적으로 한 명에 얼마 나가냐 보니까 14,500달러가 나간대요. 3만 달러 받는 임금에 사실 떼는 돈이 몇천 불일 텐데 몇천 불 세수 걷어가지고 지금 14,000불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미래 시점에 좀 나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몇천 불 걷어서 몇만 불, 14,000불이 나가면은 정부의 세수는 적은데 지출만 미친 듯이 커지는 영향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물론 국가라면은 사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그런 어느 정도의 조화로운 부분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바이든 정부 때 내부적인 구조 조정 없이 2023년도부터 4년도까지 이민자들의 머릿수를 저렇게까지 크게 유입시켜서 늘린 게 저는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고임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도 해결하고 고임금의 일자리 창출도 늘리고 이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상호관세를 때린 거예요. 근데 미국인들이
제조업을 미국의 현대차라든지 도요타가 미국에 이걸 투자하려고 하니까 야 달러가 너무 센데? 과거에는 원 달러 환율이 1150에서 1200원 요 정도였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거의 1400에서 1500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현대차가 달러당 1418원으로 1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요 14조 원입니다. 이게 오늘 날짜 기준인데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갑자기 달러당 1200원으로 원화가 초강세가 돼요. 그렇게 되면요 갑자기 이게 12조 원의 가치로 원화 기준으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2조 1800억 원이 환손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요게 현대자동차가 대당 3천만 원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72,670대에 대한 손실이 발생을 하고요. 현대차가 미국에 연간 판매하는 양의 10% 되는 정도의 엄청난 양입니다. 사실 요 금액대가. 그래서 이 환율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라는 시장에 제조업 대규모 투자를 할 때는 환율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원달러가 환율이 과거처럼 달러당 1200원 수준, 뭐 엔화 기준으로도 달러당 한 120에서 130엔 정도는 돼야지만 일본에서도 사실 도요타나 이런 애들이 돈 바꿔가지고 미국에 투자하기 좋지, 지금과 같이 달러 초강세 때 어떻게 투자합니까? 환손실 확정인데. 그래서 요렇게 환율이 달러가 약세가 좀 돼줘야 되지만 투자 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요걸 위해서는 결국은 금리가 내려와 줘야 된다. 그래야지 달러의 약세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돼요? 내려라고 하는 거고, 파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지금 이제 그 시전을 하는 거죠. 요렇게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쯤 돼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게, 그러면은 파월이라는 사람이 금리를 내려줘야지만이 트럼프가 원하는 스텝 3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텝 3 요거 달러의 평가절하, 그러려면 금리 인하 유도가 필요한데, 그러면 파월이 금리를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파월이 언제 금리를 내리는지를 최근 기준에 한번 그 당시의 시점을 판단해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파월이 2024년도 11월 7일이랑 그리고 24년도 12월 18일에 금리를 각각 두 차례 인하를 했거든요. 한 달 텀을 두고 두 번 연속 금리를 인하를 했었는데, 이 당시 때 그 코어 PC를 보니까 물가의 상승률은 사실 비슷했어요. 늘어나지도 않았었는데 물가가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금리를 두 차례나 연속으로 내렸을까 보니까 이때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갔단 말이에요. 갑자기 11월 달에. 그래서 지금 연준이 바라보는 거는 물가 수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수준에서는 지금 주거 물가만 잡으면은 점진적으로 내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물가가 주거 물가를 잡아서 알아서 내려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실업률에 대한 관리가 이 당시 때는 중요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해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코어 PC가 거의 2.75% 정도까지, 거의 8%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3월에는 아마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한 2.6. 왜냐면 CPI가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수준으로. 실업률이 3월 달에 보니까 이때 금리 인하했던 정도까지 다시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연준이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안 했을까? 왜 동결을 계속하고 있지 갑자기? 이번에는 새로운 이슈가 나왔구나. 이 당시 때는 사실 물가를 올릴 만한 이슈가 없었다면은,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1월부터 임기를 시작했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상호관세에 대한 본격적인 발언이나 이런 게 시작이 되면서 연준도 이 트럼프라는 사람의 변수를 감당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의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포커스가 실업률에서 물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의 여파를 지켜보고 판단하려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게 물가가 된 것이죠.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물가가 각각 항목별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최근 3월 걸 가져왔거든요. 2025년도 3월 거를 가져왔는데, 최근 3월 기준으로 CPI가 2.4%까지, 물가 상승률이 2.4%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물가는 잡히고 있는데, 더 빠르게 안 내려오게 하는 영향이 뭐냐면은 주거 물가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주거 물가가 전체 물가의 35%를 차지하는데, 얘가 4%나 전년도 3월 대비 올해 3월에 4%나 여전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얘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얘가 너무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얘가 상대적으로 덜 잡히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필수 소비재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고요.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라는 뜻이고, 식품 물가 3% 올랐고요. 메디컬 서비스 물가 3% 올랐고, 에너지 물가 3.3% 떨어졌고, 교통 물가 3.1% 올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해봐야 전체 물가의 19%, 13%, 6% 이렇게 얼마 차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연준이 지금 얘를 지금 미친 듯이 때리는 거예요. 주거 물가를. 근데 요 항목별로 보면요, 지금 주거 물가, 비필수 소비재, 식품 물가, 메디컬, 에너지, 교통 물가가 있는데 상호관세의 영향권이 어느 항목에서 많이 있을 거냐, 이제 이런 거를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했는데, 주거 물가 같은 경우에는 상호관세의 영향권이 아예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연준이 지금 MBS를 축소하면서 주거 물가를 잡고 있는데 얘는 계속 떨어질 거예요. 저번 달에는 4.4였는데 이번 달에 4%로 떨어지는 거 보니까 매월 한 0.3에서 0.4%씩 물가가 잡힌다고 치면은 다 4월에는 이게 한 3.6, 그리고 5월에는 이게 3.2 뭐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전체 물가의 35% 차지하는 얘가 빠르게 떨어져주면 얘도 빠르게 잡혀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상호관세에 대한 변수가 4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갑자기 물가가 치솟아가지고 얘는 내려오는데 얘들이 치솟아가지고 또 얘 전체 물가가 안 내려올 수도 있는 영향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목별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얘들 중에서 뭐가 상호관세 영향권에 큰 영향을 미칠까 보니까, 비필수 소비재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뭐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수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자동차만 하더라도 전체 물가에 이 비필수 소비재 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여기 있죠. 그 커모디티 전체 물가의 19% 차지하는데 뉴 비이클, 이 자동차 보면은 이 중에서 4%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산 도요타 자동차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데서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런 데에서 지금 물가 영향을 많이 차지하더라. 뭐 4% 정도긴 하지만 이 비필수 소비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 지금 관세가 도입이 되면은 어쨌든 그 가격이 현재 판매되는 가격 플러스 관세가 붙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엑스트라 마진도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럼 얘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식품 물가는 아마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일부 품목에서는 수입산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체제도 충분히 많이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소고기가 비싸면 돼지고기 먹으면 되고요, 돼지고기가 비싸면 닭고기를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런 식의 대체 품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햄버거 비싸면 치킨 사 먹으면 되는 거고, 치킨 비싸면 피자 사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체제 때문에 생각보다 물가가 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일부 영향으로 표시를 했고요. 메디컬 서비스도 사실 거의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물론 메디컬 사실 그 병원에서 쓰는 의료 장갑이나 뭐 이런 메스 실린더 이런 것들이 다 중국에서 만들어 오긴 하지만, 원료라든지 그거를 실질적으로 물가로 반영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없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에너지 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 캐나다에서 일부 조달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뉴욕주 정도에서만, 그 캐나다랑 가까운 위쪽만 사실 전력 인프라 문제로 인해서 사실 조달을 하고 있는 거지,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미국에서 지금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량을 미국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이, 그 이미 자체 생산량을 많이 늘려놓은 나라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교통물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타이어나 아니면 다른 기타 수입 물품에 대한 가격이 비싸지면은 그 비싸진 원가의 비중을 여러분들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소비자들이 내는 비용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물가를 올릴 수는 있겠다, 어느 정도. 근데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상호관세에 대한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은 아마 이 비필수 소비재, 물자로 썼네, 물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서 치솟아갈 수 있는 물가 상승률을, 다시 치솟을 수 있는 물가 상승률을 어쨌든 연준이 계속 MBS를 축소해서 모기지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그래서 주거 물가를 떨구면은 얘가 내려오면서 얘를 막아주는 거 아니야? 그럼 물가 상승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냥 구조의 피봇만 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생각보다 상호관세 부과가 그렇게 크게 물가를 안 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요 비필수 소비재 물가에서 얘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했는데, 얘 안에서 가장 큰 물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라고 그랬어요. 이 4.3%. 근데 자동차 보니까 미국에서 2024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신규 자동차, 뉴 자동차를 보니까 신차죠. 포드 F 시리즈가 가장 많이 팔렸고요.
76만 대. 그리고 쉐보레 뭐 실버라도 뭐 얘가 한 54만 대 정도 팔렸고, 그리고 도요타 RAV4가 47만 대, 혼다 CRV가 40만 대, 뭐 기타 등등 있는데, 보면은 일본 차 비중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면은 상위 10개 중에서 일본 차가 도요타 하나, 혼다 둘, 그리고 도요타 캠리 셋, 도요타 콜로라 셋, 닛산 다섯. 거의 상위 10개 중에 5개가 일본 차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엔화가 똥값이 되니까 수출 경쟁력이 생겨서 싸게 팔 수 있는 거고,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는 얘잖아요. 도요타, 그 테슬라 지금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죠. 포드, 쉐보레 뭐 등등 미국 기업들, 요렇게 GMC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각각의 가격이 얼마냐. 지금 제일 잘 팔리는 게 포드 F 시리즈라고 하는데, 포드가 지금 39,400불이에요. 그 가격이, 판매 가격이 미국 안에서. 근데 도요타 RAV4가 지금 관세 0% 부과했을 때 이게 29,250불에 팔리고 있고, 테슬라 모델 Y가 미국에서 보조금 제외하고 5만 불에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도요타 RAV4가 29,250불에 팔리고 있는데, 이게 관세 0%에서 관세 25%를 때리잖아요. 여기서 1.25를 하면요 36,500불이 됩니다. 갑자기 가격이. 관세만 그냥 관세 25%만 딱 그냥 플러스 했을 때, 여기서 그냥 딱 관세 25%만 딱 플러스 하면은 36,562불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실제 원가는 기존에 도요타가 보니까 재무제표상 원가율이 한 81%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 그냥 81%를 곱해보면은 원가가 한 23,600불 정도 되겠다. 그래서 관세가 0%일 때는 그럼 총이익이 전체 매출에서 원가 빼면은 5,500불 정도 남겠구나, 19% 남기는구나, 요랬다면은 이게 그대로 관세 25%를 맞으면은 판매 가격이 36,500불이 되고, 원가가 사실 원가로 관세가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 관세를 여기다가 25% 금액을 7,300불을 여기다가 추가하잖아요. 기존 원가 23,000불에다가 7,300불을 추가하면은 전체 총 원가가 31,000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매출 원가가 81%에서 85%로 확 증가를 하니까, 판매 가격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율이 85%로 증가를 하면서 같은 총이익을 남기더라도 총이익률이 15%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재무제표상 투자자들에게 주가 상승을 계속 만들고 유지를 하려면요, 이익률이 계속 일정 수준 또는 더 높은 수준으로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숫자 이익 금액만 똑같지 사실 이익률은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동시에 판매 가격이 36,500불이 되니까 더 안 팔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커지고, 판매량이 줄 가능성도 커지면서 동시에 재무제표상 매출 총 이익률도 줄어드는 영향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마 그렇게 하면은 시장 점유율을 확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적정하게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A/B 테스트를 하면서 실제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대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세 25%를 부과한 금액으로 보니까 이게 갑자기 29,000불에서 36,500불이 되니까 갑자기 포드 F 시리즈랑 가격이 거의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면은 미국인들이 그동안은 포드 지금 F 시리즈가 지금 1위로 제일 잘 팔리고 있는데, 얘가 지금 가격이 싸서 좀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가격이 29,000불에서 36,000불이 된다. 그러면은 요거 사던 애가 야 포드랑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그냥 포드 사,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도요타 RAV4 47만 5천 대가 포드 F 시리즈로 피봇이 돼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도요타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판매 가격을, 관세는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을 얘를 오히려 낮춰가지고 기존 동일 판매가를 유지한다라든지, 그러면은 도요타의 마진율이 크게 줄어들면서 주가가 빠그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이렇게 때렸다고 해서 갑자기 이 비필수 소비 안에서의 그 자동차의 물가가 갑자기 확 치솟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도요타의 수요가 오히려 미국에서 생산되는 다른 자동차로 수요가 전환돼서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꼭 무조건 도요타로 인해서 막 그 물가, 그 상호관세 때문에 물가가 치솟는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대체제로 얼마나 전환이 되느냐, 그리고 그 대체제의 가격이 도요타랑 얼마나 차이가 안 나느냐, 뭐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구매를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무조건 상호관세 때렸다 해서 물가가 폭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개념을 인지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대체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상호관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비필수 소비재 물가인데, 얘가 혹시라도 치솟더라도 어쨌든 연준이 지금 주거 물가를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얘만 계속 더 가파르게 내려와 주면은 얘가 오르더라도 전체 물가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미국에서의 주거 물가가 중요한 이유가 전체 물가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2008년도나 2020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물가의 30% 초반대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22, 23, 24년도에 돈이 미친 듯이 풀리면서 집값이 폭등하듯이 그 로켓처럼 올라가면서 주거 물가의 물가 비중이 너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미국인들 그 중산층의 가구 평균 소득 대비 주거 비용으로 나가는 비중이 거의 40% 이상을 나간대요. 그러니까 집값만 잡아도 사람들의 소비 부담을, 소비 여력을 크게 늘려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집값으로 나가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얘만 때려잡아도 다른 거 올라도 크게 영향이 안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집값이 내려와 줘야지만 이 주거 부분의 임대료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은 결국은 대출 사이드를 어렵게 만들어서 이 새로운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빠그라뜨리면 돼요. 미국인들은 30년 고정금리로 그 주택을 많이 사거든요. 거의 60-70%가 이 30년 모기지로 산대요. 근데 요게 7% 고금리로 계속 유지가 되면요, 사람들이 새로 주택을 구매할 생각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집값 상승세는 꺾였으니까 지금은 새로운 주택을 사기보다는 고금리에 대한 부담보다는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좀 지켜보자 상황을, 이런 스탠스로 전환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7%대 고금리만 유지를 해줘도 사람들이 집을 잘 안 사게 되고, 신규 주택 판매가 안 되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신규 주택 가격을 점점 내리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그러면 전체 평균 주택 가격도 조금씩 중위 가격이 조정되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30년 모기지 금리를 높게 유지해줘야 되고, 이걸 높게 유지해 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들이 리파이낸싱하는 그 수단에 대한 이자율을 높이면 돼요. 그게 MBS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여러분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나면은 은행들이 더 이상 대출을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대출을 유동화해서 다시 현금을 유동화해가지고 또 다른 대출을 유도시키려면은 그거를 대출해준 채권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는데, 그걸 MBS라고 하거든요.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라고 하는데, 요 MBS를 단일 투자자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는 사람이 연준이에요. 연준. 거의 한 10억, 100억, 1000억, 1조, 2조 달러나 투자하고 있는 게 연준이란 말이죠. 근데 연준이 이 MBS를 지금 미친 듯이 팔아치우고 있어요. 미친 듯이 팔아치우고 있다는 뜻이 뭐냐면은, MBS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은 여기에 대한 이자가 내려가겠지만,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 수요자가 없다는 거니까 점점 이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금리가, 연준이 이걸 미친 듯이 팔아치워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러면 은행들도 리파이낸싱하는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청구하는 비용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MBS 금리가 안 떨어지게끔 연준이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래야지만 미국의 중위주택 가격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2년도부터 2024년 5년도 최근까지 계속 중위 가격이 점진적으로, 뭐 큰 폭은 아니면 점진적으로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고, 중위 주택 가격이 내려오니까 중위 임대료가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임대료가 내려와야지만 결국은 주거 물가가 점점 내려올 수 있는 영향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주거 물가 CPI를 보면은 상승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 정도 추이라면은 아마 몇 달 안에 미국의 물가는 정상화가 될 수 있었는데, 상호화 관세에 대한 여파 때문에 물가 연준이 지금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히려. 근데 지금 주거 부분의 물가가 가파르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 있고 아마 물가를 잡혀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은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전체 물가의 35% 차지하는 얘가 계속 매월 0.4% 정도씩 내려오고 있으니까 금방 얘가 잡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상호관세 때문에 얘가
갑자기 치솟아 버리면은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얘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얼마나 대체제가 커버해줄지 이런 거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2018년도 그 7월 2차 무역전쟁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무역전쟁이 확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이때 계속 떨어졌어요. 예. 미중 무역전쟁이 이 정도로 터지면 물가가 미친듯이 치솟을 거라고 시장에서 우려를 했지만 오히려 이때는 물가가 가파르게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배경을 살펴보니까 그 기업들이 오히려 가격을 안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기업들이 가격을 안 올리고 오히려 마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했다라고 해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기 위한 그런 이유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호관세에 물론 여파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물가가 그렇게까지 치솟을 건지는 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쨌든 주거 물가가 계속 잡혀올 거기 때문에 얘가 상호관세로 인해서 다른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얘 주거 물가가 상쇄시켜줄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내려올 것이다. 연준이 MBS에 대한 매도를 계속 그 정책을 유지한다면 연준이 지금 한 달에 MBS를 350억 달러씩 팔아치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 50조 원씩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에 MBS에 대한 그 조달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그러니까 주담대 금리가 안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잘 먹히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물가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남은 거는 이제 앞으로 실업률이잖아요. 연준은 물가 또는 실업률로 판단을 하니까 5월 초에 나오는 4월의 물가가 그렇게 치솟지 않는다면 연준은 물가가 생각보다 안 치솟았네?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제 실업률이겠구나. 이때부터 갑자기 포커스가 실업률로 다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업률은 자연스럽게 이런 상호관세나 이런 이슈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깎이게 되면은 실적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줄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미국의 챌린저 감원 계획을 보면은 해고 계획이 올해 3월까지 가파르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 정도의 감원 계획이 나왔던 적이 사실 과거에는 닷컴 버블 직후나 그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코로나 때 외에는 없었거든요. 이 월에 15만 건이 넘었던 그 감원 계획이 없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시장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요 감원 계획과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에 기간별로 매칭을 해보니까 감원 계획이 늘면 실업률도 폭발하고 감원 계획이 늘면 실업률도 폭발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감원 계획이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도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은 연준의 입장에서도 이 실업률이 올라가는 걸 보고 바로 금리를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실업률이 늘어나면요. 기존의 이 사람들이 집을 사거나 신용카드 대출이나 아니면 자동차를 사는데 할부 대출을 받는 것들을 갚지 못하고 대출이 연체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은 금융 사이드의 리스크로도 번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기업들이 실업률을 계속 늘리게 되면은 감원을 하고 실업률을 늘리면은 이제 앞으로 늘어난 대출들 신용카드나 자동차 할부나 뭐 학자금이나 기타 등등의 연체율들이 가파르게 치솟아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긴다. 자동차 할부 대출만 보더라도 거의 5%, 뭐 신용카드는 연체율을 넘어서 대손 상각률이 거의 5%이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리스크가 점점 커진다. 이제 감원 계획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늘어나면은 앞으로 연체율이 아마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금융 사이드의 리스크도 커지고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고 대출을 더 억제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위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금융 사이드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의 시작은 연준의 정책과 정부의 정책이 결국은 자산시장, 물가, 소비, 기업들의 실적, 고용, 금융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의 반등 시그널을 보려면 연준의 정책 변화라든지 정부의 정책 변화를 명확하게 나오는지를 보고 나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정부가 상호관세를 유예하거나 면제를 해주는지 지금 상호관세 협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준이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오르고 만약에 5월 초에 나오는 4월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오르고 오히려 실업률이 계속 미친 듯이 치솟으면 연준
연준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먼저 금리 인하를 해나가겠죠. 2018년도 무역전쟁 이후에 2019년도 1월에 연준이 그런 식의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나오면은 시장이 랠리를 다시 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준의 정책 방향 전환 시그널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 시그널이 나와야지만 증시의 반등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결국은 제조업과 에너지 수출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도 늘리고 이들이 인건비를 높여주면은 물가보다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계속 일본처럼 경기 성장이 되는 거 아니냐. 요걸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스텝 1, 2, 3번이 선행되어야 된다. 요게 뭐냐? 보편 기본관세랑 상호관세 부과를 통해서 미국의 대규모 제조업 유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달러의 평가절하를 유도해서 금리 인하를 해서 스텝 4, 5, 6번이 잘 굴러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건데, 결국은 지금 스텝 1과 2는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스텝 2만 보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투자의 유치가 확정된 발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스텝 3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연준이 언제 내릴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트럼프가 내려라고 하는데 지금 파월이 존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스텝 1, 2, 3번만 2025년도에 달성을 하더라도 사실 앞으로 스텝 4, 5, 6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중간 선거를 승리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요거를 2025년도까지 다 끝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2026년도부터 실업률 낮추고 금리 낮추고 대규모 투자 유치하고 제조업 에너지 수출 늘리고 증시의 성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2026년도 3분기 데이터까지 나오는 거를 보고 중간 선거의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그 중간 선거가 2026년도 11월 3일에 일어나는데, 이때는 하원 선거가 전체 의석에 대한 하원 선거가 있고요. 435석. 그리고 상원 선거가 100석 중에서 3분의 1, 33석이 선거 대상이거든요. 근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은 트럼프가 사실 이때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하면은 사실 트럼프의 남은 임기는 식물 내각의 임기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양원제라고 해서 상원과 하원 이 두 가지로 돼 있는데, 특히 지금 미국 정부 같이 재정 적자가 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국채 발행을 한 1, 2년 정도마다 계속 하거든요. 그 1, 2년 정도 쓸 돈만큼 돈을 더 땡기려면은, 국채 발행을 하려면은 돈과 관련된 예산은 하원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하원에서 통과되면 이게 상원으로 올라가서 상원과 하원이 다 동의를 해야지만 요게 통과가 돼요. 그래서 정부가 국채를 추가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부채 한도를 더 늘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지금 하원 같은 경우에는 의석 차이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5석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그리고 상원 같은 경우에도 한 6석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조금만 일부의 사람들만 넘어가더라도 사실 상원이나 하원 중에 하나를 뺏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2026년도 11월 이후에 하나만 뺏겨도 식물 내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지금 2025년도 최대한 상반기 안에 빠르게 이 속전속결로 스텝 1, 2, 3을 진행하려고 할 텐데, 중요한 게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경기 침체냐 구조개혁의 성공이냐의 갈림길에 있단 말이에요.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번 정부의 정책이 혹시라도 실패한다라는 전제가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런 우리 국가들이 오히려 차라리 2026년도까지 트럼프 정부랑 갈등을 겪고 2026년도 11월에 민주당에서 그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은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서 다시 다른 국가들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낮춰라. 그래야지만 부채 한도를 늘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트럼프 입장에서 국가 디폴트를 내거나 그거를 컨펌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트럼프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다시 초기화 된단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는 2년 동안 허치커리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른 국가들은 지금 2년 그냥 2025년도 4월부터 2026년도 한 9월까지 그냥 힘들어도 그냥 참아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선택을 해야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실패하면은 이제 결국 트럼프가 지금 정책을 유지한다면은 경기 침체로 빠지겠고, 이래서 외교적인 쇼맨십이나 성과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미국 외국가 사이에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요게 잘 되면은
뭐 미국은 구조개혁 성공을 하는 거고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지금 몰아주고 지금 일단 생존하냐 아니면 지금 몰아줘도 죽는 거니까 2026년도 9월까지 그냥 우리가 대공황을 맞더라도 일단은 미국이랑 싸워서 일단은 좀 우리의 산업을 지키느냐 이런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이 되면은 소비 심리가 계속 위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소비 심리가 가파르게 위축이 되잖아요. 왜냐면 주식도 빠지고 부동산도 계속 MBS 때문에 떨어지고 하니까 계속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자산이 마이너스 되니까 계속 소비 심리가 꺾이죠. 그러면 물가도 자연스럽게 꺾여 나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소비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들도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서 감원 계획을 늘리고 있고 이렇게 역대급으로 지금 해고 계획이 늘어나고 있죠. 실적이 막 빠그라지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비는 안 하고 그러니까 소비 안 한다고 하니까 기업들은 고용 안 한다고 하고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트럼프의 지금 강력한 상호관세 정책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경기 침체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국가들이 미국이랑 싸우겠다. 2026년도 9월까지 싸워서 2026년도 11월에 민주당이 대승해야지만이 본인들이 살겠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아마 출혈을 감당하고 싸움을 선택을 하겠죠. 단체로 연합을 해서. 외교적인 거니까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그 여러 가지의 포인트들을 지금 다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공황이냐 아니면 미국에 지금 몰아주고 사냐 뭐 이런 갈등들을 이제 미국의 국가들은 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경기 침체냐 아니면 구조개혁이 성공이냐 요 갈등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있는 연방정부와 사실 다른 나라의 국가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사실 여기에 변수가 있어요. 구원투수인 누가 있어요? 연준이 남아있어요.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계속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구원투수인 연준이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계속 유예해주지 않고 계속 다른 국가들과 싸우면은 이게 장기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꺾이고 기업들은 감원을 늘려야 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연준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내리고 갑자기 시장의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하면 트럼프의 이런 정책이 지속되더라도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준이라는 또 구원투수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오르고 실업률이 만약에 5월 초에 나오는 실업률이 치솟으면은 연준은 제가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요. 실업률이 치솟으면은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오르고 근데 만약에 5월 초에 나오는 지표가 뭐 지금 수준의 물가나 아니면 물가가 오히려 너무 많이 치솟거나 실업률은 오히려 크게 안 늘어나면은 연준은 동결을 하거나 앞으로 그 시장을 압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준은 미래를 예상하고 선제 대응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후행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표가 딱 발표된 게 찍히고 나서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뭐 애틀란타 연준 뭐 어디 연준 뭐 여러 연준에서 담당 그 임원들 나와가지고 이사들 나와가지고 막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뭐 카더라 엄청 발언하지만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파월이에요. 왜냐면 다른 애들의 말은 계속 사람의 성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파월의 말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미국의 실업률 데이터와 상호관세 여파에 따른 물가 데이터의 변화를 5월 초에 나오는 4월 데이터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해석하면서 우리가 이 시장의 리스크를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요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세안 패스의 멤버십에서 이런 것들을 발표할 때마다 바로바로 아세안 패스에 해석된 내용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세안 패스의 멤버십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